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기사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원책, 박근혜 탄핵 심판 졸속이다. 오. 한국당 뭐 했냐?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였는데요. 지금 조강특위,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죠.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무능, 무책임 보수라고 쓴소리했고요.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요. 공부하셔야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왜 침묵했느냐. 여기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 심판은 졸속이라고 확신한다. 이런데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냐. 이런 주장이네요. 여기도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적에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 쓴 소리가 또 있습니다. 한국당 중진 몇 명이 공화주의란 말을 쓰는데 코미디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말을 썼는데요. 북한도 국명에다 공화국이라고 쓴다. 공화주의 이런 말 하는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한다. 이래서 한국당 의원들 품질 문제가 나온다. 야, 보니까요. 일단 김주옥 교수님. 네. 엄청난 쓴소리와 혹평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원책 예. 특별위원장이신가요? 이번에 예. 제가 볼 때 지금 위원입니다. 네. 조강특위 위원입니다. 뭐 저는 칼 휘두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사전에 저렇게 좀 깔아놔야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엄청난 말을 쏟아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민주주의 가치와 공화주의 가치가 두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공화주의를 비판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시는 거죠. 국민의 90%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그 상황이고 말을 또 앞에 또 했어요. 또 그다음에 헌재에서 그것을 예를 들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 그 헌법기관 최상위 헌법기관에서 그것을 수용했고 국민의 9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 대해서 왜 제대로 못 막고 반응하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말씀하시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의 한 기둥을 무너뜨리고 나서 또 다른 기둥인 공화주의 가치 저는 뭐 공화주의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공화주의 안 하더라도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전원책 그 위원께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아무데나 막 지금 피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칼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떤 변화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전제 속에서 어떤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선 저는 앞뒤가 지금 바뀐 것 같다. 일단 칼이 들을 생각이 좀 더 많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 김창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정한 칼제비는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지 않는데 지금 조강 특위일 뿐인데 지금 위원장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탄핵 심판 졸속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한국당 맨날 앞으로 치겠다는 그 예고편으로 이렇게 얘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기존의 한국당과 한국당 의원들 도대체 뭐 한 거냐, 당신들은 뭐냐 이렇게 좀 호통을 친 면이 좀 있어요. 이제 칼자루를 쥐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대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저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탄핵을 졸속이라 이건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의 그런 소신이라면 이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아까 국민의 90%그 전에 국회에서 이걸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공기관도 거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국민이 모두 인정을 했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쭉 진행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뒤집어보면서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에 큰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변환범 변호사. 예. 전원책위원회 얘기의 방점은 탄핵 심판이 졸속적으로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탄핵 사유는 분명히 있었고 탄핵이 돼야 될 만한 상황이었다. 다만 탄핵식이 맞다고 해서 지나치게 당시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뇌물죄라든가 여러 가지를 너무 얽어서 보냈다. 그 점은 잘못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지 본인의 탄핵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당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한국당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원책위원회 이야기는 탄핵은 맞지만 절차적에 있어서 법률가는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당권주의에 기웃거리기 때문에 한국당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그분의 진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진위 궁금 그쪽으로 좀 이해해달라는 지금 변환범 변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신 분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낙연, 김의겸 좀 더 사려 깊었어야. 유은혜 임명 청 논평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관련한 논평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발언에서요. 조금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자,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했을까요? 요겁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임명방대가 절대 다수거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좀 더 사려 깊었어야 이렇게 지적을 했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브리핑입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고 해명할 것 다 해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가 없다.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 총리, 야당만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은 임명을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그러한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뭐 설명을 잘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약간 머쓱한 발언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어제는 청와대를 향해서 좀 더 사려 깊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꼭 청와대 대변인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기엔 이낙연 국무총리처럼 저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버리는 게 국민에게 더 공감을 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야당의 반대만으로 국민의 과반이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단정적이고요.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가 어찌 보면 자가 발전, 자기 옹호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마당에 국민의 과반이 반대한다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말의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건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부를 대표해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대신 얘기한다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대변인에게 이런 말은 좀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걸로 받아들여주면 저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단수가 높은 거죠. 저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고개를 숙여버리면 오히려 야당이 더 머쓱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후에 잡혀 있는데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TV 생중계 국격 해쳐. MB 오늘 1심 불출석. 오늘 안 나온다는 걸로 어제 얘기가 됐죠.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벌석 선고하거나 강제 구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불출석 이유는요.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 기사가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도 있습니다.
예정된 선거 공판에 출석하라고 이 전 대통령에 통보를 했는데 선거 당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고수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있다. 오늘 선고 안 하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네요. 변한봉 변호사. 네. 오늘 과연 어떤 가능성의 결정이 이루어질까요? 벌석 상태,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강제 구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기가 될까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거고 아마 벌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선고는 나오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치적 재판으로 해서 정치 쟁점화하고 계시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좀 관련 혐의가 사실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겁니다.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거에서는 개인적인 비리이기 때문에 과연 출석한다고 해서 국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로 가시는 거야말로 오히려 또 다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야말로 정책 재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개인적 비리에 대한 것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크게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오늘 주제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비핵화 빅딜 관련 발언을 다룬 기사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겨레, 종전, 영변, 빅딜, 새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국민일보, 핵신고 보류한 종전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강경화, 미, 핵신고 요구 미뤄야 빅딜 새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은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소개하고 있고요. 종전선언, 영변 핵폐기 대안을 내놨다. 신뢰줄 행동과 사응 조치 있어야 북핵 목록 볼 시점이 더 빨리 도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강 장관은 또 이 외교부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여기 보면요. 70년간 쌓아온 불신을 환기시키고는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어프로치, 곧 신뢰 구축과 함께 가는 비핵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강경화, 핵신고 보류, 영변, 종전, 빅딜 제안이 논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북주장 사실상 대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여기 보시죠. 내용은. 미국이 제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핵신고 보류한 종전선언은 후퇴한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 좀 보죠. 그리고요. 어제 강 장관의 외교부 청사 회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소개했군요. 비핵화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고와 검증은 분명히 필요한 핵심 부분이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이 두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윤경호 위원께서는 두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양측, 한미 양측, 그다음에 미북 간의 마크 접촉 간에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논의가 있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7일 평양에 갔다가 서울에 올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일본을 먼저 가서 들립니다. 아베 총리와 고노다로 일본 외상 만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베이징까지 넘어갑니다. 이 일정을 이미 짜놨다는 얘기는 미북 간에 지금 막후에 새로운 조율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겨레가 올린 것처럼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이 되도록 하자는 쪽에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폼페이오가 다시 어려울 것 같은 방북이 확정이 된 걸 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 이 일이 되도록 하는 쪽에 뭔가 방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절차나 아니면 선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겼던 논란을 접자.
라고 의견을 모은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간에 하려고 하는 얘기를 강경화 장관이 미리 살짝 흘려서 좀 이렇게 흐리는, 좀 논란을 좀 줄이는 그런 의도가 좀 그런 의도가 저는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지금 한겨레와 국민일보 기사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윤 의원님의 분석처럼 강경화 장관이 설마 미국 어떤 조율 없이 했겠느냐,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경화 장관도 이제 분명히 지금 현재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 나기가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런 중재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을 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FFVD 해가지고 최종적이고 비핵화적인 최종적인 그 검증 절차를 원한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거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런 중재안을 전달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받아들일 뜻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껴있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 이런 제안을 미국에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조율이 돼서 미국도 알았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빅딜도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공표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미국에서 아직 글쎄 우리는 아직 입장을 바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어떤 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불쑥 내버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혀 지금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강경화 장관이 그야말로 북한의 대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처럼 뭔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냐까지 따져봤을 때 한국과 미국, 북한 3자 간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일보의 분석이 조금 더 거시는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언론을 보면서 양쪽 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포인트를 잡았는데 하나는 보면 한겨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것은 그 미국 입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조율을 거쳤다.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이 이런 정도의 새로운 접근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하고 상당히 입장을 조율이 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 입장이 그렇게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미국 여론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떠보기 형태로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일보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논란 이쪽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면 강경화 장관이 지금 미국과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이 부분을 사실은 여론을 통해서 알리고 미국 여론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미국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워싱턴 포스트를 이용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서 국민일보는 보도를 했고 적어도 한겨레는 이런 정도는 이미 다 얘기가 돼서 강 장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던져본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방점이 또 확실히 다르다. 김종혁 교수님, 사실 그동안 이 비핵화 문제는요, 이 핵 리스트와 종전 선언을 막견할 것인가 그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으로 지금 간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렇다면은 그동안 핵 리스트는 이미 북한이 갖고 있는 핵에 관한 문제, 영변 핵 폐기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 가능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글쎄요, 빅딜 대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거기에는 아마 전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6.12 공동성명의 정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뭔가를 더 취하지.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단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보면 그 미국이 과거에 2005년도에 CVID에서 FFVD로 넘어갈 때 힐 차관보가 왜냐하면 CVID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지하면서 FFVD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이 그 부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시설 목록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면 어떤 목록을 내도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제 여론이 그 목록이 많은지 안 많은지의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거다라는 게 있고 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문가인 해커 교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영변에 300개 이상의 핵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상응 조치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말에 의하면 소위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교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북한이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뭐냐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에 상응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는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경제 지원하고 제재 완화 문제로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드맵과 관련해서 그 로드맵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한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 반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미래 핵인 거죠.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그런 신뢰 조치가 있었을 때 저는 북한도 현재 핵에 대한 목록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타협점에 대한 일정한 설명들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문 대 신문으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죠. 인도네시아 지금 지진과 쓰나미, 실종 한국인 끝내 주검으로 숙소 호텔 잔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애타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찾았는데 결국은 이분이 패러글라이딩 전 국가대표였는데요. 2010년부터 발리 정착, 현수, 선지, 양성을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 여기 현지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옆에 기사 좀 보시죠. 오늘 노벨 평화상 발표가 아마도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인데요. 도박사들은요. 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꼽았답니다. 전문가들은요. 미투 운동 노벨 평화상 꼽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있네요. 여기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격 사유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꼽긴 했지만 조금 가능성이 낮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요. 매년 2월에 끝나거든요. 올해 2월은 아직 남북 관계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이라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받았을까? 이 부분이 약간 의미다. 그렇지만 도박사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높게 꼽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공우 의원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추천을 과연 받았겠느냐는. 추천 문제라는 절차상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북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는 진행형이잖아요. 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법석상을 준다는 거는 뭐가 마무리가 된 게 아직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준 거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오히려 상의 더 실용성을 떨어뜨리는 상의 진정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될 것 같아서 바라건대는 정말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잘 풀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잘 풀려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서두를 일도 아닌 것 같고 기대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전문가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면 도박사들은 계속 거기다 배팅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오늘 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퇴 복무지로요. 교도소나 소방서 결론 날 듯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국방부, 법무부 등이 공청회를 열었는데 복무기간을 놓고는 27개월이냐 36개월이냐 놓고서는 아직 의견이 좀 팽팽하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인권단체와 의견 못 좁혔지만 지뢰제거 투입 의견은 배제됐다. 그래서 교도소나 소방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변환봉 변호사. 그동안 지뢰제거 투입해서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빠졌네요. 그리고 교도소 소방서 쪽으로 날 것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뢰제거 주장은 이제 그만큼 이제 조금 약간은 좀 감정적인 주장이었겠죠.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교도소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또 부응하는 가장 훌륭한 대체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그분들도 이제 상당히 일도 많고 힘들다고 얘기가 많이 있으시니까 양적 병역 거부자들이 한 보통 1.5배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하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양심 쪽에도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대처의 목무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심적 병역자 문제 이분들을 이제 배려한 정책인데 이미 군대에 가 계신 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배려 이 부분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300mm 전후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18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